안녕하세요. 저는 원주에 있는 강원통일교육센터 교육위원으로 봉사하고 있는 한화대학교 교수 구문모입니다. 지금부터 한 50분 내지 60분 동안에 남북한 문화교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강원통일교육센터 교육위원으로 봉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 경제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류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벤트 여러 가지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문화 쪽에 전문이기 때문에 특별히 남북한 문화교류에 대한 주제를 갖고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광자는 이제 한 3-4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지금 첫 번째는 서론하고 남북한 문화교류 뿌리를 찾아서 이렇게 해놨는데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또 그다음에 변화의 바람 어떻게 진화되고 있는지 그걸 좀 살펴보는데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지는 않고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전달해드리고 싶은 몇 가지만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문화교류를 여기서는 컬처라고 하는데 이 컬처라는 뜻은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분야를 가리키기 때문에 광범위하게는 우리들 삶과 관한 모든 것, 아주 좁게는 문화예술 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여기서는 예술뿐만 아니라 체육, 이제 사람 간의 교류가 있었던 것들 몇 가지를 선별해서 그걸 문화교류라고 이렇게 통칭을 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와 관련된 어떤 콘텐츠나 작품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교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 다음에 여기 밑에 나왔어요. 새로운 가능성이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새로운 가능성은 그동안에 있었던 것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남북한 교류가 중단된 상태에서 앞으로 언젠가는 풀릴 텐데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기존에 했었던 거를 더 발전시키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거 중심으로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좀 식상한 면도 있고 좀 지루한 면도 있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새로운 다른 거를 갖다가 나름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한번 몇 가지를 찾아서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하고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배우고 성장하기는 질의응답 시간이긴 한데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제 나름대로 좀 창의적인 질문, 남북 문화교류에서 창의적인 질문이 혹시 없을까 해서 나름대로 제가 궁금했던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 검색도 해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제 스스로 하면서 그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공감이 되는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은 이 학술적인 내용 그동안에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술적인 내용을 하기보다는 좀 대중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복차를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강의 목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딱딱하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남북 간의 문화교류에 대한 이해, 남북 간 문화교류는 어떤 것이고 어떤 내용들이 있고 이게 지금 어떠한 한계를 갖고 있는지 또 가능성은 또 혹시 무엇인지 이런 거를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이를 통해서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남북 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문화적인 상호작용 배울 수 있도록, 상호작용이라는 거는 문화를 갖고 서로 교류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걸 배울 수 있을지 그거를 좀 안내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강좌의 목표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남북한 간의 문화교류가 어떻게 변화되고 진전되었는지 제가 이제 쭉 강의 준비를 하면서 느꼈는데요. 이게 정치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히 남북 간에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어떻게 보면 지금 휴전 상태잖아요. 전쟁이 중단된 상태고 종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체제의 안정에 어떤 것이라도 이제 방해가 된다면 그걸 중단하는 그런 거를 이제 양측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자유와 개방을 내세우고 있는 남한에 비해서 북한 같은 경우는 어떤 고립된 형태에 있고 그걸 스스로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외부의 요소라도 자기 정권을 지키는데 불안 요소가 된다 그러면 아주 절대적으로 차단한 그런 상황에서 이 문화교류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거를 좀 한번 서로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를 통해서 우리들이 남북한 문화교류가 두 당국 간의 관계 증진과 상호 이해를 촉진시키는데 과연 기여할 수 있을까? 기여할 수 있다면 또 어떤 부분에서 기여할 수 있을까? 어떤 분야? 하지 못하는 부분은 어떤 것일까? 방금 전에도 몇 가지 안 되는 요소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를 피해가면서 그래도 이 문화교류를 통해서 꽉 막혀 있는 남북 관계를 물꼬라 그러죠. 그 틈새를 버릴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체육 분야도 그렇고 예술 분야도 그렇고 정치적인 것과 관련이 없을 것 같지만은 어떤 거라도 정치적인 관련이 있더라고요. 이 정치라는 게 어떤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문화도 마찬가지지만 상호 관련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래도 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민감성이 덜한 문화체육 분야에 또 관광도 들어가긴 해요. 근데 관광은 다루지 않았거든요. 이 헤쳐나갈 수 있을까?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좀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북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갖다가 설명드릴 텐데요. 남북 문화교류, 어떤 교류든 중요하죠.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두 사람도 그렇고 두 단체, 국가 이런 상대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이 소통을 못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굉장히 서로 두 사람 간에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잘 이해를 못하고 또 상대방이 나를 이해 못할 경우에 그럴 때 굉장히 오해하고 결국은 그 오해를 풀지 못할 경우에
최극단적으로는 서로 싸우게 되는, 그래서 서로 둘 중에 하나가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아주 이슈가 되어 있는 거, 두 사람 간에, 두 국가 간에 첨예한 이슈가 된 거를 갖다 건드리면 하도 다투니까 그 이슈가 안 되는 거를 갖고 서로 얘기하다 보면 상대방을 좀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남북 문화교류가 역할을 하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남북한 문화교류는 두 당사국 간에 소통해서 이해시키는데 문화적 소통이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교류라는 거가 예를 들면은 정치적인 건 말고 음식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럴 때 서로 음식이 맛있고 서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얘기하다 보면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들 단체 그리고 국가 간에 서로 이해하고 공감을 해서 결국은 자기네들이 풀어야 될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소소한 길 꿀고를 틀어주는 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감이죠. 결국은 종국적으로는 남북 간의 평화와 협력을 증진시킨다. 궁극적으로는 남북 통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과연 문화가 그렇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라는 거 음식 하나만 갖고 술 한 잔이라도 우리가 술을 먹는 욕적이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즐기는 경우. 그걸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해서 다음번에는 우리는 좀 더 생산적인 일, 예를 들면 서로 어떤 배우하고 어떤 감독이 서로 술자리를 했을 경우에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경우에 다음에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하자, 그런 합의하는 어떤 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비추어서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특히 남북한과 같이 이제 복잡하고 긴장된 관계일 경우, 지금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남한은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또 서로 무기 개발을 하는 그러한 비생산적이고 서로가 서로를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상황, 이걸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가, 이런 데서 문화교류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이 시간이긴 한데, 그 말씀을 드리면서도 참 답답하다.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 가능성을 비집고 들어갈 만한 분야는 어떤 것일까?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떻게 추진해야 될까?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런 점에서 문화교류가 사람의 어떤 소통을 촉진시켜서 결국은 궁극적인 목표, 어떤 우리라고 하는 걸 갖다가 여기서는 이제 통일이죠. 물꼬를 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남북한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쭉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해 증진하고 상호 존중 촉진하고 평화 촉진하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화교류를 한다 그러면 첫 번째로 구체적으로는 여기 1971년에 한국적집사사의 남북적집사 회의 제안 후 물품을 교환했다 그러죠. 물품 교환하는 게 이제 문화교류하고 같은 거예요. 물품이라는 게 상품인데 사람의 생활한 직접적인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남북적 집사다가 역할을 했다 그러는데, 이거 역시도 아마도 확실하게는 이 정치적인 어떤 조치 이후에서 일어난 일 겁니다. 그냥 남북적 집사사가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물품 교환이 역시 상대방을 서로 이해하고 이해하고 상대방을 공감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2000년 들어와서 2005년이라고 하는데 지금 벌써 20년 전 아니에요? 북한에서 두 번째 콘서트를 우리나라가 남한이 했는데 그쪽에서도 내려왔다고 그럴 겁니다.
약 190명의 예술가, 대중예술, 클래식 예술 등등의 예술가가 참여를 했다고 하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예술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물질적인 건 측면에서는 미국과 아프리카를 비교할 수가 없고, 미국이 좋고 아프리카가 어떻게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스페인에 태어난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피카소 같은 경우는 이 미술 평면에서 3차원 공간을 이렇게 처음으로 만든 구현한 그런 미술가잖아요. 근데 이 아이디어를 아프리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이 어떤 모태가 되는 그 아이디어가 아프리카이기 때문에 후진적이냐? 그럴 수는 없죠. 물론 물질적인 거, TV, 냉장고 이런 것들은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예술만큼은 차이가 없고, 오히려 피카소가 그거를 따올 정도로 상대방 아프리카의 미술은 우수해졌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술을 하게 되면은 상호 남과 북이 서로 존중하는 그런 예술 분야에서 특히 존중하고, 그리고 확장돼서 남북이 서로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체육교류죠. 체육교류도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 때, 평창올림픽 끝나고 나서 패럴림픽이 있잖아요. 장애자 올림픽. 두 개최 때 교류가 남북한 체육인들이 교류를 하고, 그것이 이제 그분들이 왔을 때 남북한 주민들한테 이렇게 공개가 돼서 이해할 수 있고, 또 평화를 촉진할 수 있는, 우리가 안 만나면은 서로가 서로를 오해돼서 결국 상대방을 없애려고 하는 경우가 인간의 마음에는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하면 이 남북 문화교류가 남북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게 있고, 또 이런 남북 교류를 하는 걸 보고 남북이, 우리가 동계올림픽이나 그런 데 가면은 남북이 동시에 입장하는 거면 상대방이 다 좋다고 해서 박수를 쳐주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것이 계속되다 보면 다른 나라도 남북을 바라보는 인식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게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경제적 혜택은 관광 아까 될 수 있고 문화산업도 볼 수 있죠. 그런 것들 하다 보면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 돈 거래가 일어나고, 조금 더 좋은 거, 그럼 좀 더 질적으로 우수한 거, 이렇게 하다 보면 산업이 일어나는 거죠. 궁극적으로 이게 단순히 문화교류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 수도 있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 문화교류를 하다 보면 아까 영화 배우와 감독이 만났을 때 다른 프로젝트를 같이 생각해보는 기회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문화교류를 하다 보면 다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먼저 해보자, 환경 문제를 더 해보자, 아니면 군사비를 줄여보자, 이렇게 나는 걸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는 게 좋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남북한 예술인 교류했을 때, 북한에 갔을 때 우리나라 참여자들의 얼굴들이 이렇게 좀 나옵니다. 복장들이 다 우리나라 사람들 복장들인데, 여기 보면 가장 눈에 띄는 앞에 있는 사람이 조영푸 씨죠. 여기 다 아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 평양에 갔을 때 여기 나오죠. 여기 자료가 NK뉴스 9월 27일자로 나와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도 예술인들, 특히 이제 음악인들이 나왔나요? 여기 굉장히 젊은 분들인데, 여기 이제 김정은이가 나왔죠. 여기 조용필이 있네요. 나머지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이 사람들한테도 잊지 못할 이벤트였는데, 지금은
막혀져 있으니까 교류를 안 하니까 또 역시 지금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평양에서 열린 한국 콘서트의 장단점이라고 제가 이렇게 딱딱하게 해놨는데 반응을 한번 살펴봤어요. 이 예술단에 이제 교류를 하고 난 다음에 느낀 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언론이라는 게 이제 대중의 그 소통 창구인데 대중들이 느끼는 건데 북한은 좀 그 활동을 보면서 북한은 좀 보수적이다. 그렇게 대중문화가 얘기하는 것들이 되게 이제 김정은이 일가를 얘기가 나오죠. 가사에 찬양하는 거. 그래서 이게 예술이 순수한 예술이 아니라 선전선동에 올드에 있다는 걸 우리가 교육을 안 해도 금방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보거나 들을 수 없어서 매우 제한적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올라갔을 때 전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었던 차단됐던 것이 이게 간접적으로 보고 들을 수 있게끔 한다는 거 그런 계획이 좀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남한 사람들 들었을 때 김씨 일가 중심의 노래이고 이대일로 이념적인 노래가 그런 거를 이제 교육을 안 해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한국은 그다음에 해서 한국은 우리가 가곡이라든지 클래식 음악은 뭐 아니겠지만 엔터테인먼트, 오락 중심, 뭐 사랑 얘기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분들한테는 북한 주민들한테는 이상하게 여기저기죠. 그런 거를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문화가 있느냐에 따라서 표현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마 내 생각에 그거 끝나고 나서 공식적으로는 말은 안 하지만 북한 사람들도 저런 것도 참 감미롭다. 저것도 필요하고 않겠냐 이런 생각이 근원적에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것이 역시 남한 사람들은 어떤 것에 대해서 나쁜 점들만 있는 줄 알았니? 그렇지 않더라. 긍정적인 어떤 그 의식을 끌어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북한 참석자들의 반응,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신들과 매우 다른 것에 대해서 놀라운 그런 것이고, 그런 콘서트를 보고 한국 사람을 보고 싶어한다는 그런 느낌 가졌다고 합니다. 장점은 결국은 상호 다른 점을 더 수용하고 인정하고 공존한다는 건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사랑 얘기를 많이 하나 보다. 여러 가지 사랑들이 있는데 우리하고 매우 다르구나. 그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해서 자기들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런 여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남북한 문화교류 2 두 번째 장인데 여기 보면은 남북한 문화교류의 초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초기 과정에 보면 나눠봤는데요. 남북한 문화교류 초기 접촉하고 북한의 해외 전파 노력, 그다음에 한국만을 북한에 유입되는. 요거는 색다른 그 내용이죠. 저만 색다른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어떤 사람들의 연구된 거를 정리한 게 아니고 요 두 분야는 최근에 나와 있는 이 전문 잡지 있잖아요. 그걸 갖고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동안에 나왔던 내용들이 이미 연구된 것들이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새로운 거를 좀 공유할 거라고 제 나름대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 남북한의 문화교류 초기화 이후 이렇게 중간 과정도 꽤 20년을 걸칠 수 있었잖아요. 처음에만 몇 가지만 설명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남북한은 언어와 전통 문화가 공유하지만 정치적으로 갈등과 분단의 역사.
기본적으로 처음에 남북이 사투리는이지만 동일 언어하고 동일 전통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70년의 그 분리된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많이 달라졌습니다. 1980년대의 남북한 교류, 그러니까 지금 여기 초기라고 했을 때는 80년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뢰와 협력을 관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이 정치적으로 항상 남한이 먼저 시작을 해요. 1984년 4월, 5월에서는 남북체육회담이 개최됐는데 국제 경기를 같이 참여하자, 도와주겠다, 서로 단일팀 구성도 하고 한 나라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의 국가. 1985년은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교환 방문. 예술공연단 교환 방문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평양 대극장, 아까는 평양 대극장이고 서울 국립중앙극장, 다 국가 소유겠죠. 남북 집사자가 주관이 돼서 각 이해를 여기서도 이해, 여기서도 이해를. 그다음에 이건 잘 몰랐었는데 1989년 한국영화제 콜롬비아 대학 한국연구원 주최해서 영화제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초기에 조금씩 벌어지는 거고, 그래서 보면은 이 체육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예술 공연, 그다음에 영화 이런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남북한 문화교류 초기와 이후에서 80년대부터 시작했다 그랬는데 특별히 계기가 된 것, 전격적으로 물꼬가 트여진 거는 1987년 노태우 대통령의 7월 7일 특별선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그 북방정책이라고 했었었죠. 여기 글씨가 조금 잘못된 남북 동포 간 상호 교류 및 해외 동포의 자유로운 왕래를 위한 문호 개방, 이산가족 문제의 적극적 해결, 남북한 교육 개방,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과 우방국의 대북 교육 찬성, 남북한 소모적 대결 외교, 지향, 상호 협력 지원, 이렇게 마지막으로는 북한과 한국 우방국과의 관계 개선에서 서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진취적으로 나가서 남북한 서로 도와주는 방향으로 여러 분야로 시작합시다 하는 것이 이제 1988년에 이때 그 서울올림픽 앞두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울올림픽하고 깊은 관련이 있을 겁니다. 남북한 상호 신뢰와 화해를 바탕으로 해서 공동 번영을 추구하고 북한을 국제사회에 참여시키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북한 내부의 개방과 변화를 촉진하는 목적인데, 이거 역시 북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극히 조심스럽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겠죠. 자, 여기에 새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최근에 소셜미디어가 많이 성장하고 있죠. 북한 역시 소셜미디어를 활용을 했는데 특별히 선발을 해서 유튜버로서 활동하게 하는 거를 제가 내용은 못 봤지만 잠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 내용은 더 디플로메시라는 잡지 2021년 8월 여기에서 인용을 한 겁니다. 북한의 해외에 문화 전파를 노력을 하는데 민족을 강조하는 거는 남북의 이제 정보를 문화를 전파할 때 하는 얘기지만 저기 해외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북한 선동가들을 동원해서 자기들이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김정은의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전을 통해서 해외에서 부정적인 이미지,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유엔에서 제재를 하고 미국이 제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안 좋은데,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낮추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드디어 소셜미디어를까지 동원하게 된 것이죠. 이 사진을 보면 27년
2021년이라고 하는데 한국 전쟁 휴전 기념일을 기점하기 위해서 북한 평양 대극장에서 북한 국기를 들고 있는 그동안 평양 시민들이 미술단의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트위터, 웨이보는 이제 중국 유튜브죠, 미디어죠. 유튜브 등을 통해서 인기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했는데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한국어로 북한 LT청을 이용해서 한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내부 결속을 다시는 얘기죠. 요거는 과거하고 좀 다른 행태라고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해외 전파 노력에 대한 부정 영향을 보면 좀 안 좋은 건데 이것이 이제 남북 교류에 도움이 되겠냐 안 되는 걸 한번 제가 정리해 봤어요. 결국은 이제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하는 거가 남북 문화 교류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는 게 결론인데요. 첫 번째는 일방적인 문화 전파죠. 저기 소셜미디어도 댓글을 달지 않으면 일방적인 게 있잖아요. 자신만의 한류 버전을 조류라고 이렇게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조류를 전파하는 노력을 줬고, 그다음 북한 문화의 일반적인 전파해주죠. 일방적이고 서로 상호작용이 아니라 우리가 유튜브는 서로 상호작용인데 이렇게 하고 일방적인 전파. 일반적인 게 아닌 일방적입니다, 여기.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게 다 정치죠. 문화를 정권이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고, 이런 것은 서로 양국 주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줘야 하는데 이용된다. 네. 제한된 접근성. 이거는 뭐, 아무리 소셜미디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이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의 새로운 이 문화 전파에 대한 노력은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결국은 문화교류의 장기적인 힘력과 신뢰 구축을 방해만 할 뿐이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새로운 수단을 동원했지만 결국 그것도 자기네들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이지 남북 문화교류에는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 좀 더 흥미로운 얘기인데 역시 디플로매트에서 나온데 박서희 교수라는 분이 정리한 거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한국 문화는 북한의 위험이 되는가? 그죠? 여기에서 한국 문화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남한의 대중문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중문화는 부정적인 요인들이 긍정적인 오락 엔터테인먼트 쪽으로는 긍정적인 요인이 많지만 그 못지않게 부정적인 요인들이 꽤 많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의 보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특히 북한 정권에는 아주 위협적인 거로 생각하고 있죠. 이 비판적인 대중문화의 환상, 즉 대중문화가 자본주의에서 시작됐으니까 자본주의를 억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에 사회주의 국가인 자신의 정권에 불안 요인이 된다. 그런 얘기고, 여기 놀라운 일이 있는데 2012년 북한 주민이 오징어 게임, 이게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작품이죠. 이 오징어 게임 USB에 담아서 판매를 했다가 총살형이 죽었어. USB를 그걸 구입한 사람은 종신형, 본 사람은 중노동형, 교사와 교직원 해고, 추방 이런 게 있었고 아주 극단적이죠. 그다음에 20대 군인이 BTS 춤을 추다가 체포되는 경우, 뭐 이건 역시 뭐 안 좋은 결과가 있었겠죠. 위협이 되는가가 위협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2004년에 창설 감시국 109단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감시를 해서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된 거죠. 개인이 소지하는 전자기기를 철저히 감시하고 불법 분리된 외국 드라마, 영화 이런 걸 소지하고 갖고 거래하거나 시청하는 것을 갖다 단속해서 처벌하는 행정 체제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북한 정권의 한국 문화 통제는 매우 일관적이다. 뭐 이 얘기는 어느 때는 풀어주고 어떤 때는 단속하는 게 아니라 아까 뭐 예술은 이 대중문화의 우리가 아주 인기 있는 대중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주 노래나 가사나 이거를 갖다가 선별해서 한 거겠죠. 여기서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더 많은데요, 우리 대중문화에서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통제하는 것이 북한 정권의 자세다. 심지어 2020년에는 단동사상과 문화의 근절에 대한 법률이 공표될 정도다. 그래서 우리나라 콘텐츠, 다른 나라 콘텐츠를 불법적이 아니라 몰래 소지하거나 몰래 배포하는 것들은 최대 15년의 노동 수용소 또는 사형. 이거는 뭐 너무너무나 이거를 통해서 북한이 자기 정권에 위협이 된다는 걸 드러낸 거죠. 이 법의 목적이라는 거는 하시다시피 주민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해서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콘텐츠들을 차단하는. 그래서 이제 총살하거나 감옥에 보내서 다른 사람들이 못하도록 하게 하는 이 전복적 행위라고 그러니까 정권을 갖다 무너뜨리는 거로 간주한다고 그러니까 이 촉칼보다도 더 무섭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2021년 국영방송 노동신문의 기사에 따르면은 또 패션, 헤어스타일, 옷하고 뭐 헤어스타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그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말까지도 금지했어요. 그 말은 K-팝을 갖다가 악의적인 암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거고, 말도 뭐 소위 말해서 우리 여기서는 오빠라는 말을 여성들이 많이 쓰는데 그런 말을 절대 못 쓰게 한다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우리 남한 사람들이 쓰고 있는 용어에 대해서 그 특별한 용어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또 했을 경우에 벌을 받게 하는. 그 다음에 북한 정권은 그래서 대중문화를 갖다가 문화적 싸움이고 전쟁보다 더 북한 사회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런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외국 문화가 북한 주민의 불만을 촉발할 수 있을 것을 의미한다. 한국 문화에 대한 정권 차원의 탄압은 불법 밀수와 무역 단속 외에도 외국 문화 자체가 정권에 대한 안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왜 그러냐? 문화 콘텐츠에는 남한과 자유국가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굉장히 보장되어 있잖아요. 이거 지금 개인의 자유가 차단되어 있는 나라에서 정권에 대한 안정을 해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중문화 자체를 갖다가 문화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치라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정치 수단이 문화라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북한 안정이란 차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문화 콘텐츠는 절대적인 통제권과 봉쇄 정책을 고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북한 정부와 문화적 콘텐츠의 통제 강도는 남북한 문화 교류를 장애하고 북한이 남한 문화를 정권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보는 것은 향후 문화 교류 방향 설정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한계는 향후 남북 문화 교류 촉진을 위해 새로운 접근 방식과 전략이 필요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비교적 빨리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지쳐야 되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방해가 된다, 기업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는 그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차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